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의 사건인데요. 주제는 갈리오의 판결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제일 앞에 나오죠.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죠. 시간. 어떤 시점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참 중요해요. 이 시점은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50년 혹은 51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 역사로 치면요. 우리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래서 그 나라 건립된 지 한 100년 정도 되는 때예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을 고소한 죄목이 뭔가 잘 보세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라고 했는데 헬라어 문장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율법을 어기면서 라는 요 부분이에요. 자, 헬라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죠. 강조.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율법 무슨 율법일까요? 모세 율법? 성경에서 율법하면 모세 율법을 생각하게 하는데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로마 총독이 벌을 줄까요?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려면 로마법을 어긴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요 율법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율법이란 단어를 쓰면서 로마 총독이나 다른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로마법을 어긴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참 교활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속으로는 모세 율법을 생각하면서도 요 율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딱 모세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대교는요. 로마법에 의해서 허락을 받은 종교였어요. 로마가 많은 지역에 그 많은 민족을 통치하고 있어서 다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관대한 종교 정책을 썼거든요. 하지만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한 것은 아니었고요. 로마에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같은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로마법을 어기고 바울이 무슨 불법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래서 보면 입을 열고자 할 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갈려가 바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려가 바로 개입을 해서 이제 바울이 뭐 무슨 말할 필요도 없게 만드는데요. 갈려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한 거죠.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뭐라면 기소를 각하한다고 하나? 법률적인 용어로 하여튼 그런 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이 총독의 권한에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재판장, 너 이거 재판으로 내가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면 그 갈리오가 말한 그 내용 중에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기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은 그냥 막연하게 나쁜 짓이란 뜻이 아니고요. 법률 용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부정한 일은
앞에 나온 부정한 일은 폭행, 강도 같은 중한 범죄를 말하고요. 여기 불량한 행동 이거는요. 사기치는 것 같은 거. 그냥 가벼운 범죄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슨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갈리오는 거기 걸려들지 않고 유대교 내부 문제구나 하고 사태 파악을 빠르게 하고 스스로 해결하라 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갈리오는요 지금 아가야 이 속주에 총독으로 원로원의 파송을 받아 고린도에 도착했는데요.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갈리오 판결은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그 이후에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충돌을 해요. 그럴 때 로마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최초의 판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로마 정부의 원칙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충돌했을 때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의 판결은요. 매우 공정한 판결이었다는 평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갈리오는 역사상에 길이 기록되는 인물이 돼요.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한 갈리오의 이 판결은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갈리오가 유대인의 편을 들어서 바울을 처벌했다면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서 심각한 장애물이 됐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처음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박해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로마 정부의 정책까지 유대인 편을 들게 된다면 복음 전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을 거고요.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면요. 박해가 막 극심해져서 못 견딜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 박해를 푸세요. 또 그리고 평안한 시기가 계속되다 보면 교회가 나태해지게 돼요. 그럼 박해가 다시 또 찾아와요. 순교자들을 내면서요. 다시 한번 교회가 각성하게 되는 그러한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사를 보면요. 그래서 박해는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너무 박해가 심해지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박해의 완급 조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에서. 갈리오의 이러한 공정한 판결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이 시점에서 갈리오라는 인물이 왜 이때 총독이 돼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퍼즐이 차차차차차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갈리오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갈리오는요. 로마의 최고 상류층인 원로원 의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때의 로마의 원로원은요. 로마 제국 굉장히 넓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원들 이거 게임도 안 되는 아주 권력이 있고 아주 그리고 종신직이고 영모만 안 하면 엄청나게 권력층이고 상류층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리오 집안은요. 원래 스페인 출신이었어요. 스페인. 그런데 갈리오의 아버지가 원로원 의원이 됨으로써 아버지를 따라서 세 아들이 로마에 와서 성장을 하게 돼요. 아버지도 굉장히 유능한 웅변가였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로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요. 갈리오가 여기 나온 갈리오가 첫째 아들이었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제일 재능이 있었다 그래요. 왜 남의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갈리오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세네카였어요. 세네카. 세네카는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였는데요. 아유 무슨 철학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세네카는요. 유식할 뿐 아니라 말도 잘하고 재치가 있어서요. 연애를 베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를 초대하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름 자기도 말을 잘하고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칼리굴라라는 황제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보다 세네카가 더 인기가 있으니까
너무 시기가 나서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해요. 그래서 황제가 시기가 나가지고 세네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막 황제를 뜯어 말렸다고 그래요. 아, 그냥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뭐 그렇게 굳이 죽이기까지 하냐고 막 뜯어 말려서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 칼리굴라 황제가 3대 황제거든요. 근데 그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확실한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세네카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지금 여기 나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형이었던 갈리오도 함께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8년을 그 섬에서 썩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계속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고 싶어 하던 네로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네로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권력력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지금 황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삼촌 사이인데도.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이제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네로의 교사로 그 코르시카에 유배 중인 그 세네카를 딱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이제 꼬드겨 가지고 그 세네카가 코르시카 섬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 네로의 선생님이 돼요. 그때가 49년이었어요. 49년. 49년. 이거 숫자 중요해요. 49년. 그때 갈리오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여기 49년에 들어왔는데 뭐 50년 혹은 뭐 이때 이제 고린도 총독으로 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네로 어머니가 세네카를 그 자기 아들 네로의 선생님으로 발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네카도 못 돌아왔을 거고 아마 갈리오도 로마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고요. 고린도 총독으로 가지도 못했겠죠. 아마 이제 네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네로를 알렉산더 대왕처럼 만들고 싶어 했는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네로에게는 세네카라는 그 철학자를 멘토로 붙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네로가 16살에 황제가 아직 안 됐을 때예요. 원로원에 데뷔를 하거든요. 그때 한 연설이 네로가 막 그 뭐 라틴어하고 그리스어를 막 번갈아 써가면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연설이 원로원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원고를 써준 사람이 바로 세네카예요. 그러니까 세네카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근데 갈리오는 동생 세네카보다 그런 재능에 있어서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리오는 성품이 매우 좋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세네카의 글에 형 갈리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갈리오는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이었고 청렴한 사람이었고 술수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위선 같은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 까탈스러운 사람일 것 같은데 갈리오는 거기다가 매우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대요. 세네카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요. 갈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했는데요. 보통 사람은 모든 사람은커녕 한 사람한테도 갈리오가 했던 만큼 다정하고 친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만하죠? 얼마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매우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요. 국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국민자를 붙이잖아요. 국민 배우, 국민 가수, 뭐 국민 여동생, 하다못해 국민 첫사랑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리오도 국민 뭐뭐라고 불려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죠. 더더군다나 로마의 가장 상류층 정치인인데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국민 원로원 이렇게 불리는 게 정말 드문 일이죠.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네카는 형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좋아할 능력이 없는 사람마저도 그를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유, 지네 형이니까 세네카가 그렇게 말했겠지. 아니에요. 세네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갈리오가
참 선하고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사람 좋은 갈리오가 갓 유배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도 그렇지만 갈리오한테 건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잠깐밖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리오가 건강 문제가 생겨서 로마로 돌아갔다는 것은 세네카 그의 편지에도 나오고요. 플리니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박물지에도 기록되어 나와요. 세네카에 의하면 갈리오에게 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플리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객혈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리오가 고린도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가 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즉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있었어요, 고린도에. 마치 갈리오가 이때 고린도에서 열린 바울건을 재판하려고 잠깐 왔다가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고린도에 총독으로 오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고요. 기적 같은 일이었잖아요. 코르시카 섬에 계속 유배당하고 있을 뻔했는데 권력력에 불타는 네로의 엄마가 아들을 황제 수업시키느라고 세네카를 유배해서 풀어주는 바람에 다시 원로원 위원으로 복직이 돼서 고린도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49년, 50년 아주 얼마 안 있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사실 이것 말고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말해주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근데 로마에 속주가 있었어요. 속주가 여러 가지죠. 아가야도 속주, 마케도니아 이거 다 속주거든요. 여기 속주들이 쭉 있어요. 여기 시리아도 속주였고요. 여기 이제 시리아 속주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그 유대 쪽, 예루살렘 이쪽에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이쪽 지역의 지중해 로마 제국의 그 속주들을 가리키는데요. 로마 속주는 둘로 나뉘어요. 둘로. 하나는 원로원에 속한 거. 하나는 황제에게 속한 속주. 그래서 원로원에 속한 속주는 총독을 원로원에서 파견을 해요. 황제에게 속한 속주는요. 어떤 속주냐 이렇게 시리아 같은 거. 군대가 주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은 황제 속주라고 해서 황제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럼 그 지역에는 군대를 파견해야 되니까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총독으로 파견되겠어요. 군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을 파견하겠죠. 황제가. 그런데 이 갈리오 이 사람은 세네카 이런 사람은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이것도 속주인데요. 이 속주는요 되게 재밌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원래는 원로원에 속한 속주였는데 다시 황제에게 속한 속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됐을 때 이 황제가 다시 이 속주를 원로원 속주로 바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와서 이 속주가 만약에 계속 황제 속주였으면 갈리오는 여기에 총독으로 파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와가고 이제 여기는 군사적인 위험이 없다. 평화로운 동네야. 그래서 이거를 바꿔요. 그래서 원로원 그 위원 중에서 그 속주에 총독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하게 돼요. 이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이 시간에 맞춰서 갈리오라는 아주 드물게 좋은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잠깐 동안 이 바울의 재판을 맡고 곧 떠난다 그랬잖아요. 마치 정말 모든 것이 이 역사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보내야겠다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무슨 이게 역사의 흐름이 막 결정을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이때 갈리오가 총독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총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고 베스도 같은 유대 장관이 나와요. 그 빌라도 뒤를 이어서 이 사람들도 다 사실은 그 로마에서 이게 황제에게 파견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총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성경을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준비는 안 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두 사람이 나와요. 벨릭스라는 사람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유대 장관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을 보면요. 그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걸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후임이에요.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느라. 해결을 안 해. 2년이나 끌고 있었어. 벨릭스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유명해요. 벨릭스란 사람은.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 풀어주지 않고 가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벨릭스란 사람보다는 그 다음 후임으로 온 이 그 베스도란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요. 사도행전 25장 9절을 보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누구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때 고린도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다수였어요. 총독이 만약에 그 대중들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세요.